달이 뜨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이라 허생원은 자연스럽게 옛일을 떠올립니다. 첫날 밤이겠죠? 물론이죠. 네.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세요. 네. 네. 정말 죽은 듯이 고요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이 부분이 싹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게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 대목을 읽으면 그 첫날 밤의 느낌이 딱 떠올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참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맨 처음에 가슴에 딱 와닿은 문장이 이제 이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물들어가는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다 라고 알베르 까뮈가 말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뺏기는 계절이네요. 인문 소설로 사람 읽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함께할 책도 이런 마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1936년 조강지에 발표되었어요. 드라마 도깨비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도깨비가 어린 신부에게 청혼을 하던 그 장소입니다. 하얀 꽃들이 소금을 뿌려놓은 듯 드넓게 펼쳐진 동화 속 한 장면이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공유가 보고 싶어요. 네. 바로 이곳이 도깨비를 찍은 고창 학원 농장입니다. 메밀꽃이 많이 폈죠? 메밀꽃 필 무렵은 장돌뱅이들이 삶과 애환을 다룬 이호석 작가의 단편 소설이자 우리 단편 문학의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이호석은 1907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도깨비에 보면은 저승사자 이동욱 같은 그런 캐릭터, 중절모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빵과 커피를 즐겨 먹고 모차르트하고 쇼팽을 즐겨 들었다고 해요. 이런 보헤미안 스타일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가장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글을 썼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많이 낳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메밀꽃 풀무렵도 그렇지만은 잘 많이 알려진 것이 낙엽을 낙엽을 태우면서 네. 거기도 뭐 커피 꽂고 막 하는데 맞아. 어떤 분들은 그런 한가할 얘기를 할 시기였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하고 딸이 아프니까 네. 또 이분이 조선 총독부에서 한 보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한 보름 일하고 비난을 받고 이제 그만뒀는데, 네. 근데 이제 아내하고 딸이 죽자 또 신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 36살의 나이에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맞아요. 그 시기에 지성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 역시도 항일과 친일의 양날의 칼 위에서 고뇌했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식민지 생활을 현실적으로 다루지 않기 위해서 무난한 주제로 이렇게 소속적인 것들을 주제로 하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가졌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는 다 가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학상 수상작을 찾아 읽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문학상이 이상문학상. 네, 이상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네. 이호석 문학상 이렇게 네. 많은 문학상들이 있고요. 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상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오늘 이 소설의 인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소설에는 많은 인물이 나오진 않아요. 음. 주요 인물이 4명 정도 나오는데요. 음. 먼저 허생원이 나옵니다. 음. 평생을 청가지를 파는 득팀전의 장돌배기로 살아왔어요. 얼굴은 얼뚝배기요. 왼손잡이에다가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지 평생 여인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야. 그런데 딱 한 번 젊은 시절에 성서방네 처녀와 만나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조선달인데요. 허생원의 동료 장돌뱅이고요. 허생원의 젊은 날의 사연을 잘 알고 있고 허생원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 들어주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동희인데요. 젊은 장돌배기입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요. 허생원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지만 허생원의 나귀를 도와주는 그런 착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고요. 허생원 같은 왼손잡이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허생원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성서방네 처녀가 주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펼쳐지는 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허생원과 조선달이 봉평장에서 별 이득이 없는 하루를 마치고 충주댁이라는 주막을 갑니다. 거기에서 젊은 장돌배기인 동희가 충주댁과 농탕질을 하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화가 나서 꾸질고 쫓아냅니다. 네. 허생원이 충주댁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약간 있었는데 말도 못 붙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집어 말도 못했는데 네. 젊은 동이가 거기서 농탕을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예, 음. 겸사겸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희는 허생원의 나귀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아서 도와줍니다. 착하네. 이 일로 이제 동희는 허생원과 조선달과 함께 대화화정으로 가는 산길을 함께 하는데요. 달이 뜨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이라 허생원은 자연스럽게 옛일을 떠올립니다. 첫날 밤이겠죠? 허생원이 젊은 시절에 아주 우연히도 물레방앗간에서 봉평에서 제일 가는 성서만네 처녀와 만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로 성서만네 처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생원은요, 해마다 봉평장을 찾아서 이 길을 걷고 또 걸었던 거죠. 동희 역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허생원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인 동희에게 애틋한 정을 느끼고 동희의 어머니가 혹시나 자신이 찾던 여인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동희와 동행하며 제처청 갈 것을 약속하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대화에서 봉평으로 가는 700리 길은 실제 이효섭 작가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기도 해요. 이야기 속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에서는 허생원의 하룻밤 이야기가 나오고 길이 좀 더 넓어지면서는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동희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널 때는 허생원이 물에 빠져서 동희의 등에 얽히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죠. 네. 작가는 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길이 있나요? 요즘 제가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네, 길인지. 제가 작년 6월부터 천변길을 밤마다 걷고 있거든요. 밤마다. 네, 밤마다 걷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인지를 몰랐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들꽃들이 피는 거예요. 지금은 뚱딴지 꽃이 피었어요. 뚱딴지? 네, 뚱딴지라는 처음 들어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꽃들이 그거 천변에 이렇게 꽃이 많았나 싶을 네. 정도로 네. 꽃들이 피고 지고 하면은 그 꽃을 또 검색을 해보면서 아. 걷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억새가 한참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냥 억새가 있구나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예 없을 때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고 그게 막 패기 시작한 그것들을 쭉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야,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밤에 전화를 하면 항상 나 걷고 있어 아니면 나 이제 걸어 나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 간당간당하게 만보를 채우고 있거든요. 만보를 계속 몸에 채우고 있는 우리 초록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초록이는 걷기를 하면서 자연과 벗이 되었어요. 네, 맞아요.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죠. 저도 1년 넘게 매주 일요일마다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주 걷는 같은 길인데 길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항상 변화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제이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길이 있나요? 저는 요즘에 길을 안 걸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걸었던 집에서 학교까지가 좀 멀었거든요. 그 흙먼지 펄펄 날던 그때는 신장로라고 신장로. 정말 오래된 단어다. 네, 길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때는 참 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길을 여럿이 때로는 이제 혼자 걷기도 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저를 이렇게 감싸서 안아주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생각하면은 그 언니의 언니 따뜻함도 같이 기억이 되네요. 네.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어린 시절 언니와 함께 학교에 가던 길을 생각해내셨네요. 네. 이렇듯 누구나 추억에 젖은 아련한 길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길에 대한 느낌을 살려서 이 단편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느 부분인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이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문장이 너무 다 아름다워가지고 참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맨 처음에 가슴에 딱 와닿은 문장이 이제 이거였어요.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래도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장돌배기로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허생훈의 처지가 딱하고 가엾기도 하지만 걷는 길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했어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도 허생훈과 같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머물다 떠나잖아요. 저는 이 길이 저에게도 아름다운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허생원의 쓸쓸하고 네. 소박한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소설 속에서 작가는 허생원과 나귀를 동일시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나와요. 반평생을 함께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며 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허생원과 나귀가 참 짠하고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초록이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301쪽인데요. 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숲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왼통 몸을 받쳐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얗다. 이 부분이에요. 너무 멋진 부분이죠. 네.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세요. 네. 네. 정말 죽은 듯이 고요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이 부분이 싹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리고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네. 이게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 대목을 읽으면 그 첫날 밤의 느낌이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우면서도 그 푸른 색깔 자체가 주는 묘한 약간 무섭고 그러면서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딱 첫날 밤의 이미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산허리는 외통 문을 받쳐서 콩포기와 그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혔다. 네. 정말 이렇게 숨 막히는 정경이 눈에 싹
보여지는 듯이 이 환상성과 서정성이 극대화되는 것 같은 음. 그런 부분입니다. 아. 저만 그런 건가요? 아, 정말 저는 솔직히 네. 이 부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짐승 같은? 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과 이과 문과. 네, 초록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몸에 소름이 돋네요. 아, 정말 대단한 네, 네.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그 언어 예술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어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달에 푸르게 젖었다. 네. 아니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 네. 달에 대한 그 표현들이 너무 숨이 막혀서 흠뻑 빠져드는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시각, 청각, 촉각 네.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오감들이 다 표현이 됐어요. 네, 진짜 네.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 공감각적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응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읽거나 들을 때면 굉장히 황홀해지죠. 그래서 작가는 등장 인물의 심정을 자연의 연결지에서 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상징성이 네. 되게 많이 강조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성서방네 처녀의 극적인 하룻밤을 그 강조시키기 위해 막 이런 자연적인 배경들이 나타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또 질문을 하나 할 건데 네. 소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네. 오랫동안 어둑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허생원은 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로 가려던 길을 제천으로 황급히 변경을 해요. 네. 그리고 작가 또한 이야기의 결말을 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허생원은 동이의 어머니로 추정이 되는 성서방네 처녀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난다라고 만난다? 생각을 해요. 왜? 왜냐면은요, 네.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문장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허생원이 애처녀나 만나면 같이 나 살까? 난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 볼 테야. 다시 말해서 이 성서만의 처녀가 아니면 자기는 그냥 혼자 살겠다. 지금도 성서만의 처녀를 그리워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제 동희에게도 슬쩍 떠보는데 동희 어머니는 어떤 생각인지 떠봐요. 그러자 이제 동희가 동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희 어머니를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초록이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 만나죠, 당연히. 저는 안 만나야 한다. 안 안 만나야 한다. 네. 왜? 첫사랑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난 적 본 적이 있으세요? 첫사랑? 첫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으로 딱 끝났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척으로 아. 간직해야 된다. 여기서 이그 나귀를 든 채찍이 든 손이 왼손이었다. 딱 여기서 끝나야지. 여기서 딱 동희 엄마를 딱 만났다. 네. 처음에는 어쩔지 몰라. 처음에는 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조금 지나봐. 너 그때 그럴 수 있어. 너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완전 현실이 됩니다. 현실판 막장 드라마가 돼요. 네. 이 상상은 이게 편하게 이게 추억을 다시 생각할 때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후에 독자들이 이렇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현실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너무 편편해요. 만나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우리 디렉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까요?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결말을 원하시는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밀꽃 필무렵 책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호석 작가의 고향길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하나로 동화되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전주시 독서대전에서 최저천 교수님의 비대면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의 백신이 지금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백신 개발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할 게 있다. 뭐냐? 첫째는 행동 백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생태 백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행동 백신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칸막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행동으로 백신을 만들고요. 두 번째, 자연의 영역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잘 지켜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평소에 자연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교수님다운 말씀이었고 어느 때보다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또 우울하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나 SNS를 보면은 좋지 않은 소식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뉴스나 이런 거에 함몰되지 말고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지금 서늘한 가을 달밤이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 초록이처럼 천변을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 제이처럼 어린 시절 그 걸었던 길을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또 너무 좋은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 가을에는 자연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길을 안 걸었는데 오늘 이후로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우울함을 참 자주 경험을 하는데요.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